숙명적인 반려자. 대부분의 작가들이 문학을 자기 평생의 반려자라고 말하는 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나도 문학은 내 평생의 반려자라고 말하고 싶다. 그러나 나의 경우는 이 말만으로는 어쩐지 부족하다 싶어 숙명적인 이라는 수식어를 그 앞에 붙이기로 한다. 문학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문학이 숙명적인 반려자라고 한다면 은연중에 자기를 지켜 세우는 듯한 느낌이 들지만 내 경우는 조금 다른 것 같다. 아무려나 나는 이제부터 그 연유를 소상히 밝히겠다. 나는 어린 나이에 큰 불운을 겪고 정신적인 방황 끝에 문학을 반려자로 삼고 한평생 같이 지내왔다. 문학은 내 생애에서 유년기와 소년기를 제외하고 적어도 80년간 내 반려자인 셈이다. 그것은 돌이켜 생각해보면 내 숙명과도 같은 것이었다. 나는 청진동의 비교적 유복하고 단란한 가정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종로에서 자영업을 크게 하셨고 어머니는 내가 엄마라는 수필에서 서술한 대로 우아하고 청초한 여성이었다. 그는 서화에 능하고 검은 거는 도에 가까웠다고 한다. 내 기억으로는 그는 나에게나 남에게 거짓말한 일이 없고 거만하거나 비겁하거나 몰인정한 적이 없었다. 그런데 내가 7살이 되던 해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셨다. 그것은 행복하던 우리 가정에 갑자기 들어닥친 첫 번째 큰 재난이었다. 소복을 입고 슬픔에 잠겨있는 어머니를 쳐다보던 나는 그해 서울 제1고고, 후에 경기 중고가 됨. 그것의 부속 초등학교에 입학하였다. 같은 수필에서 나는 그때의 어머니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 엄마는 아빠가 세상을 떠난 후 비단이나 고운 색깔을 몸에 대신 일이 없었다. 분을 바르신 일도 없었다. 사람들이 자기 보고 아름답다고 하면 엄마는 죽은 아빠에게 미안한 생각이 들었을 것이다. 여름이면 모시, 겨울이면 옥양목. 그의 생활은 모시같이 섬세하고 깔끔하고 옥양목같이 깨끗하고 차가웠다. 황진이처럼 멋있던 그는 죽은 남편을 위하여 기도와 고행으로 살아가려고 했다. 폭포 같은 마음을 지닌 채 호수같이 살려고 애를 쓰다가 그런데 불과 몇 년 후에 어머니마저 나를 두고 세상을 떠나셨다. 그때 나는 하늘이 무너져 내리고 땅이 꺼지는 절망과 비통에 몸부림쳤다. 그날 이란 수필에서 나는 그때를 이렇게 서술하고 있다. 나는 엄마 하고 소리를 지르며 뛰어들어갔다. 엄마는 눈을 감고 반드시 누워 있었다. 내가 왔는데도 모른 채 하고 누워 있었다. 나는 울면서 엄마 팔을 막 흔들었다. 나는 엄마를 꼬집었다. 넓적다리를, 팔을 힘껏 꼬집고 또 꼬집었다. 엄마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나는 엄마 얼굴에 엎어져 흐느껴 울었다. 엄마의 뺨은 차갑지 않았다. 내가 유년 시절에 겪은 비극들은 한동안 나를 걷잡을 수 없는 방황의 길로 내몰았으나 세월이 흐른 뒤에는 차츰 문학의 길로 이끌어갔다. 이것이 내가 문학을 하게 된 간접적인 그러나 숙명적인 동기라고 할 수 있다. 부모님을 여인 후 나는 고아가 되어 친척집을 전전하며 자라났고 고마운 친지나 독지가의 집에 유숙하기도 하였다. 초등학교 시절 나는 남다른 고초와 시련을 겪었으나 학교 공부가 좋아 열심히 한 탓에 4학년을 마친 후 곧바로 검정고시를 치르고 서울 제1고보에 입학할 수 있었다. 2학년을 월반하여 고보에 진학하였던 것이다. 춘원 유광수 선생이 이 소식을 전해 듣고 나를 불러 그대에게 유숙하도록 하였다. 그 후 나는
문학을 더 가까이 하게 되었다. 나는 춘원 선생의 글과 작품을 읽고 문학에 심취하게 되었다. 춘원 선생은 나에게 문학을 지도하여 주셨을 뿐 아니라 영어도 가르치고 영시도 가르쳐 주셨다. 그분 덕에 나는 결국 문학을 업으로 하게 되었다. 그러니 그분은 내가 문학을 하게 된 직접적인 동기를 베풀어 준 분이시다. 그 후 나는 우리나라의 여러 훌륭한 작가들의 작품을 읽고 적지 않은 감명과 영향을 받았다고 여겨진다. 이를테면 만해 한용운과 소월 김정식의 시에서 나는 큰 감명과 영향을 받았음에 틀림없다. 그리고 일본의 저명한 작가의 작품도 선별하여 읽었다. 그들 중에서 나는 특히 아리시마 타케오와 츠보우시 쇼를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 아리시마는 동경제국대학의 영문학 교수로 있다가 창작에 전념하기 위하여 교수직을 버린 사람이고, 츠보우시는 영문학자로 세익스피어 번역과 주해를 펴낸 사람이다. 내가 후에 영문학을 전공하여 서울대학교 교수로 30년 가까이 영문학을 강의하게 된 것도 이런 분들의 영향이라고 여겨진다. 그리고 내가 젊어서 중국 상해로 유학을 가게 된 것은 첫 번째가 춘원 이광수 선생 때문이고, 두 번째가 내 선배들인 주요한과 주요섭이 상해의 호강대학에 다니고 있었기 때문이다. 춘원 선생은 우리 민족의 선각자이며 위대한 지도자이신 도산 안창호 선생을 나에게 소개하고 상해에 가서 그분을 꼭 만나라고 당부하셨다. 나는 춘원 선생의 분부대로 상해에 가서 그 당시 그곳에 와 계시던 도산 안창호 선생을 배웠다. 그리고 결국 나는 상해의 호강대학에서 영문학을 전공하게 되었다. 내가 상해에서 직접 만나뵌 도산 선생은 참으로 훌륭하신 어른이셨다. 내 수필에는 도산 선생을 서술한 수필이 두 편이 있다. 하나는 도산이고 또 하나는 도산 선생께이다. 도산에서 나는 그분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 내가 상해로 유학을 간 동기의 하나는 그분을 뵐 수 있으리라는 기대였었다. 가졌던 큰 기대에 대하여 환멸을 느끼지 않은 경험이 내게 두 번 있었다. 한 번은 금강산을 처음 바라보았을 때고, 또 한 번은 도산을 처음 만나뵌 순간이었다. 용모, 풍채, 음성이 고와했다. 호강대학 재학 시절 나는 상해 사변 때문에 일시 귀국하여 춘원 선생 댁에 얼마 동안 다시 유숙하였다. 춘원 선생은 톨스토이를 높이 평가하고 숭배하는 분이었다. 그의 서재에는 미국에서 발행한 하버드 클래식 총서가 있었다. 총서 중에는 영어로 번역된 톨스토이의 대표작들이 들어있었다. 춘원 선생 댁에 머무는 동안 나는 톨스토이의 부활과 안나 까레니나를 애써 읽었다. 영어로 번역된 그 방대한 소설들을 읽느라고 많은 노력을 경주하였다. 고생은 했지만 그 덕에 내 영어 실력이 많이 향상된 사실을 나는 후에 알게 되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이 나에게뿐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신 가르침 중에서 가장 으뜸 가는 것은 절대적인 정직이다. 거짓말은 절대로 용납되지 않는다. 죽어도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바른 말이 동지들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에만은 거짓말이 허용된다. 그러나 이때에도 거짓말을 하기보다는 묵비하는 것이 더 좋다는 것이었다. 이것은 문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문학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생활의 일부이다. 문학의 영원성은 작가가 자기에게 충실하고 거짓말을 않는 데서 비롯한다.
이것이 후에 내 문학의 뿌리가 되었고 근본 정신이 되었다. 내가 만 20세가 되던 해인 1930년에 쓴 짤막한 시 서정 소곡이 이 당시 문예지 신동아에 발표되었다. 그 후 나는 몇 년 동안 시를 계속 써서 신문이나 잡지에 발표를 해오다가 중단하였다. 그것은 솔직히 말해서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내 나름의 소극적인 저항이었다. 그때의 내 심정은 나라를 일제에게 빼앗겼는데 시를 써서 무얼 하느냐는 것이었다. 이때부터 해방이 되던 해까지 나는 절필을 하였고 금강산 등지에 응가하면서 불자가 되려고도 하였다. 1945년 8월 15일의 감격은 말이나 글로 표현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나는 그때의 감격을 다음과 같은 산문시에 담아보았다. 인용. 그때 그 얼굴들은 기쁨이요 흥분이었다. 그 순간 살아있다는 것은 축복이요 보람이었다. 가슴에는 희망이요 천한 욕심은 없었다. 누구나 정답고 믿음직스러웠다. 누구의 손이나 잡고 싶었다. 얼었던 심장이 녹고 막혔던 혈관이 뚫리는 것 같았다. 같은 피가 흐르고 있었다. 모두 다 나가 아니고 우리였다. 내가 보기에 문학의 가장 순수한 요소는 정이며 그 중에서도 연정이 으뜸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우리는 문학에서 감성이나 서정보다는 이성이나 지성을 우선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풍조는 한 시대가 지나면 곧 바뀌게 마련이다. 문학의 긴 역사를 통하여 서정은 지성의 우위를 견지해왔다. 나는 우리나라의 가장 훌륭한 서정 시인으로 소월 김정식을 꼽고 싶다. 그리고 연정을 제일 잘 표현한 시로 황진이의 동지딸 기나긴 밤을 꼽고 싶다. 이들의 작품은 셰익스피어의 작품처럼 시간을 타지 않으며 독자들에게 언제나 새로운 감명과 좋은 영향을 끼친다. 이것이 문학의 영원한 가치이다. 훌륭한 문학작품은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노력한 만큼의 결과로 생겨나는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작가들 사이에 개인적인 차이가 있고 같은 시간에 얼마만큼 집중적으로 노력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느냐가 관건이다. 그리고 이에 더하여 자연과 인생에 대한 작가의 날카로운 관찰과 깊은 성찰과 명상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훌륭한 작가는 자연과 인생의 아름다움을 깊이 있고 정묘하게 묘사하여 독자들에게 늘 새로운 감명을 준다. 늘 새로운 아름다움을 찾아낸다는 뜻이 아니라 평상적인 아름다움에서도 새로운 의미와 감동을 찾아낸다는 뜻이다. 작가는 자연과 인생의 아름다운 면만이 아니라 추한 면도 함께 다루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는 줄로 안다. 그러나 나는 문학의 내용이 주로 아름다움으로 채워지기를 바란다. 슬픔이나 고통도 얼마든지 문학의 내용이 될 수 있지만 비운에 좌절하지 않는 인간 본연의 의지와 온정이 반드시 그 밑바탕이 되어야 한다.